누구도 예상 못했습니다. 조용한 한국이 독재 정권의 돈줄을 단칼에 끊어낼 줄은. 23억 달러 대 세 사람의 목숨. 북한이 선택한 건 당연히 돈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사관 회계 담당자가 USB 하나를 들고 도망쳤고 그 안에는 정권의 비자금 계좌 41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케이맨 제도, 싱가포르, 홍콩을 거쳐 흐르는 불법 자금 라인, 무기 구매 송금 네트워크, 고위층 충성 자금까지 이게 새어나가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치명적인 정보였죠. 그래서 북한은 보위부 요원 10명을 투입했고 6시간 안에 그 가족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CIA 분석관은 모니터를 보며 직감했어요. 이 가족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 국제사회도 말레이시아 정부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나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회의실에서 토론하지 않았어요. 즉시 현장으로 뛰어들었고 외교법의 경계선을 넘나들었으며 단 30초 차이로 가족을 구해냈죠. 대체 어떤 나라였을까요? 저는 데이비드 콜린스, 20년간 북한의 비자금만 쫓아온 CIA 출신 분석관입니다. 그런 제게 새벽 3시 42분에 걸려온 전화는 지금껏 들어본 것 중 가장 차가웠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건 공포가 아니라 확신의 떨림이었고 그가 내뱉은 한 문장은 제 등골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형 명단 1순위입니다. 가족 전원이요. 말레이시아 정보 라인에 있는 협력자가 전한 내용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죠. 리성우라는 북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회계 담당자가 어제 오후 가족과 함께 대사관을 빠져나왔고 손에는 USB 하나를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회계 담당자라는 그 직함을 듣는 순간 저는 20년 경력이 말해주는 직감을 느꼈죠. 북한 해외 공관에서 회계를 담당한다는 건 단순히 장부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비자금의 흐름을 직접 다루는 일이거든요.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 싱가포르의 차명 계좌, 홍콩을 거쳐 세탁되는 달러 라인, 그 모든 돈의 혈관을 손으로 만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USB를 들고 도망쳤다는 건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 작은 금속 조각 안에 김정은 정권의 심장이 통째로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저는 20년 동안 북한의 돈이 흐르는 길을 쫓아왔지만 핵심 계좌는 단 한 번도 잡아낸 적이 없었거든요. 테러 자금이 어디서 오는지, 무기 구매 라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권 유지 비용이 어느 경로로 흐르는지는 알아냈지만 정작 그 돈이 최종적으로 모이는 계좌들은 항상 안개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남자가 바로 그 핵심을 들고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즉시 모니터를 켜고 말레이시아 정보망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뜨기 시작한 숫자들은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죠. 호텔 예약 취소 14건, 국경 인근 차량 로그 급증, 정체를 알 수 없는 번호로 걸려온 국제전화 23건, 그리고 공항 보안 인력의 갑작스러운 교대 시간 변경까지. 이 모든 신호는 북한 보위부가 이미 사냥을 시작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 그들은 추적할 때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총성 없이도 사람을 제거할 수 있고 흔적 없이도 목표물을 찾아내는 게 그들의 방식이었죠. 화면 속 지도 위에는 빨간 점들이 하나씩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의 이동 경로였는데 그들은 마치 거미줄을 치듯 쿠알라룸푸르 전역을 조여오고 있었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호텔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좁혀오는 그 움직임은 명확한 목적을 가진 사냥꾼의 그것이었죠. 제 협력자가 전한 바로는 리성우 가족에게 남은 시간이 12시간, 어쩌면 6시간도 안 될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보다 더 짧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그 USB 안에 담긴 정보가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순간 또 하나의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순간적으로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UN 제재 회의에서 한국 측 인사들과 여러 번 협력해본 경험이 있었지만 그때는 회의실에서의 조용한 공조였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실시간으로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한 가족의 생명이 시시각각 위협받는 현장에서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답을 보게 되는 순간이 곧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말레이시아는 지금 한낮의 뜨거운 햇살 아래 있을 거였죠. 그 어딘가에서 한 가족이 숨을 죽이고 있고 그들을 찾아내려는 사냥꾼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 사이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 모든 게 몇 시간 안에 결정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탈북 사건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정보전이고 그 전쟁의 중심에 한 가족과 USB 하나가 놓여 있다는 걸요. 2시간 후 저는 한국 정보당국의 담당자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정우석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만으로도 이미 현장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배경에서 들리는 차량 소음, 빠르게 오가는 말레이어 대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호흡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의실이 아니라 거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요원이라는 걸요. 그가 전한 상황은 생각보다 더 급박했습니다. 리성호 가족은 현재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한 중급 호텔 3층에 숨어 있고 한국 측에서는 이미 현지 협력자들을 통해 그 주변을 감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보위부 요원들도 같은 지역을 수색하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즉시 제가 확보한 추적 데이터를 그에게 넘겼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의 이동 패턴, 통신 로그 분석, 그리고 제가 20년간 쌓아온 그들의 작전 방식에 대한 정보까지. 정우석은 그 자료들을 받아보더니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정도 정보면 우리가 최소 2시간은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감사의 뜻도 있었지만 동시에 2시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아는 사람의 무게감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한국은 이 일을 자국민을 구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다는 걸요. 리성호는 북한 사람이고 한국과는 아무 혈연도 국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던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 중 2명이 리성호 가족이 숨어있는 호텔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커피숍에 들어갔고 그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호텔 예약 시스템을 해킹해서 투숙객 명단을 뒤지고 있을 거라는 게 제 판단이었죠. 북한 보위부는 이런 작업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은 합법적인 경로가 막히면 불법적인 방법을 쓰고 그것도 안 되면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식으로 단계를 밟아가며 목표물을 좁혀갑니다. 지금 그들이 커피숍에 앉아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다는 건 아직 물리적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말은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정우석과 저는 빠르게 전략을 짰습니다. 리성호 가족을 호텔에서 빼내는 건 너무 위험했죠. 보위부 요원들이 이미 그 지역 전체를 감시망에 넣고 있는 상황에서 3명이 짐을 들고 나오는 모습은 곧바로 노출될 게 뻔했거든요. 그렇다고 호텔에 그대로 있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보위부가 투숙객 명단을 확보하는 건 시간 문제였고 그렇게 되면 방문을 두드리는 건 순식간이었죠. 결국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한국 대사관으로의 직행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대사관까지는 차로 25분 거리였고 그 25분 동안 보위부의 추적을 따돌려야 했어요. 정우석은 현지 협력자들을 동원해서 3대의 차량을 준비했고 각각 다른 경로로 움직이면서 보위부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실시간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면서 보위부 요원들의 위치를 계속 업데이트해주는 역할을 맡았죠. 위성 데이터, 통신 감청, 그리고 현지 CCTV 네트워크까지 동원해서 보위부 요원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1분 단위로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총 5명이었고 2명은 호텔 인근 커피숍, 2명은 대사관 주변을 정찰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명은 공항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 배치를 보는 순간 저는 그들의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보위부는 리성호 가족이 결국 3곳 중 한 곳으로 움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에서 다른 호텔로 이동하거나 한국 대사관으로 가거나 아니면 공항을 통해 급히 출국을 시도하거나 그들은 이 3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인력을 배치한 거였죠.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보위부 요원 중 1명이 갑자기 호텔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 화면에 찍힌 그의 위치는 500m, 400m, 300m 순으로 호텔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저는 즉시 정우석에게 연락했죠.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3분 안에요. 정우석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면을 통해 호텔 뒷문에서 세 사람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리성호,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딸. 그들은 짐도 없이 그저 옷 한 벌만 입은 채로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재빠르게 올라탔고 차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정확히 2분 30초 후 보이부 요원이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게 보였죠. 그는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가 무언가를 물어봤고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30초 차이였죠. 단 30초가 한 가족의 생사를 갈랐던 겁니다. 차량이 호텔을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저는 단 1초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세 대의 차량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출발했고 리성호 가족이 탄 차는 그중 가장 우회로를 선택해서 대사관으로 향하고 있었죠. 정우석이 짠 이 작전의 핵심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세 대 모두 비슷한 차종에 비슷한 인원을 태워서 보이부 요원들이 어느 차에 목표물이 탔는지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보이부 역시 이런 전술을 익히 알고 있다는 거였고 그들도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호텔 앞에 있던 요원이 무전기를 들더니 뭔가 지시를 내렸고 곧바로 대사관 근처에 배치됐던 2명의 요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실시간으로 그들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면서 정우석에게 계속 업데이트를 보냈습니다. 보이부 2명이 대사관 정문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도착 예상 시간 8분. 정우석의 응답은 침착했어요. 우리는 후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상 도착 12분. 숫자만 놓고 보면 우리가 4분 늦는 상황이었지만 후문이라는 변수가 있었죠. 보이부는 아직 리성호 가족이 어느 차에 탔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렇다면 그들은 정문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20년간 보이부를 상대하면서 배운 한 가지는 그들은 절대 한 가지 시나리오만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화면 속에서 보이부 요원 한 명이 갑자기 경로를 바꿨습니다. 대사관 정문으로 향하던 그가 골목길로 접어들더니 대사관 후문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저는 즉시 정우석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후문에도 한 명 옵니다. 5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이제 시간 싸움이 더 촉박해졌어요. 리성호 가족이 탄 차는 12분 후 도착. 보이부 요원은 5분 후 도착. 이 격차를 어떻게든 줄여야 했습니다. 정우석은 운전기사에게 뭔가 지시를 내렸고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는 게 위성 추적으로 확인됐죠. 하지만 쿠알라룸푸르의 오후 교통 상황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차들이 막히기 시작했고 리성호 가족의 차량은 예상보다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사이 보이부 요원은 이미 대사관 후문 근처에 도착해서 주변을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제 화면에는 그가 담장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포착됐고 그의 손은 재킷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죠. 무장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만약 리성호 가족이 대사관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요원이 거기 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사관은 국제법상 보호받는 공간이지만 그 문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말레이시아 땅이고 그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거든요. 저는 정우석에게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요원이 후문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당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를 제거하거나 유인해야 합니다. 정우석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죠. 이미 준비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곧 알게 됐어요. 대사관 후문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급정거를 했고 두 남자가 차에서 내려 서로 고함을 지르며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연출된 사고였죠. 보이부 요원은 그 소란을 보더니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자리를 지켰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쪽으로 쏠려 있었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리성호 가족이 탄 차량이 반대편 골목에서 나타나 대사관 후문 앞에 멈춰선 거죠. 차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재빠르게 뛰어내렸습니다. 대사관 문까지는 불과 15m, 하지만 그 15m가 마치 천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보위부 요원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머리가 확 돌아가더니 손이 재킷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대사관 문이 안쪽에서 열렸고 한국 대사관 경비 2명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들은 리성호 가족을 재빠르게 안으로 끌어당겼고 문이 닫히는데 걸린 시간은 채 3초도 안 됐습니다. 보위부 요원은 대사관 문 앞까지 뛰어왔지만 이미 늦었죠. 그는 닫힌 문을 노려보다가 천천히 뒤돌아섰고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첫 번째 관문을 넘긴 겁니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이릅니다. 리성호 가족이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거든요. 대사관은 안전한 공간이지만 동시에 갇힌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안에서 나올 방법을 찾아야 했고 보위부는 대사관 밖에서 그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릴 거였죠. 더 큰 문제는 USB였습니다. 리성호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안전하게 한국으로 빼돌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어떤 수를 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정우석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의 대답은 간결했죠. 본국과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 가족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 말 속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의지를 읽었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혈연도 없는 한 가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결정이 회의실의 토론이 아니라 현장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죠. 한국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일지도 모른다고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간 리성호 가족의 안전이 확보되자마자 저는 정우석으로부터 한 가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USB 분석에 참여해달라는 거였죠. 한국 정보당국은 이미 암호 해독 전문가들을 투입했지만 북한 비자금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고 제가 20년간 쌓아온 데이터베이스가 그 퍼즐을 맞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주저없이 동의했어요. 이 USB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 역시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몇 시간 후 암호화된 파일이 해독되면서 그 내용이 제 앞에 펼쳐졌고 저는 모니터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케이맨 제도에 있는 14개의 차명 계좌, 싱가포르와 홍콩을 거쳐 세탁되는 달러 라인 23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하는 현금 라우팅 통로 7개, 그리고 중동 무기 구매를 위해 사용되는 비밀 송금 네트워크까지. 이건 단순한 계좌 목록이 아니었어요. 김정은 정권의 심장에서 뻗어나가는 혈관 전체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각 계좌마다 거래 내역과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 정보, 실제 수혜자로 추정되는 북한 고위층 명단, 심지어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메모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리성호라는 남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자료를 모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가 하루아침에 결심해서 훔쳐낸 게 아니라 아마도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수집한 정보였을 거예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국제사회에 공개된다면 북한 정권의 자금줄은 치명타를 입을 거라는 거죠. 유엔 제재위원회가 그동안 찾지 못했던 핵심 계좌들이 여기 다 나와 있었거든요. 이 계좌들만 동결시켜도 북한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불법 수입의 절반 이상이 막히게 됩니다. 무기 개발 자금도 고위층 사치품 구매도 정권 유지를 위한 충성 자금도 모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정우석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보는 전쟁 무기입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도 정권을 흔들 수 있는 무기예요. 정우석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걸 되찾기 위해 뭐든 할 겁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대사관 주변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보위부 요원들의 숫자가 처음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고 그들은 대사관을 24시간 감시하며 리성호 가족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더 심각한 건 북한이 외교 채널을 통해 말레이시아 정부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리성호를 북한 대사관 직원 신분으로 송환하라는 요구였고 만약 말레이시아가 이를 거부하면 양국 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거라는 협박까지 곁들여졌어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북한과의 외교 관계도 무시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한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끌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한국 정부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리성호 가족을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빼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대사관에 오래 머물수록 외교적 압박이 커질 거고 그렇게 되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장담할 수 없었거든요. 문제는 어떻게 그들을 공항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느냐였습니다. 대사관에서 공항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고 그 40분 동안 보위부의 추적을 완전히 따돌려야 했죠. 한 번이라도 차량이 노출되면 그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그 차를 세우려 할 게 뻔했습니다. 정우석이 제안한 방법은 대담했어요. 대사관 차량 3대를 동시에 출발시켜서 보위부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 사이 리성호 가족은 외교 화물 트럭에 숨겨서 이동시킨다는 거였죠. 외교 화물 트럭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검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협약 위반이기도 했어요. 만약 발각되면 한국 외교관들이 추방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죠. 저는 정우석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겁니까? 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이 가족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 말 속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원칙을 봤습니다. 법과 규칙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때 깨달았죠. 한국은 조용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나라라는 걸요. 작전 실행일은 이틀 후로 정해졌습니다. 그 이틀 동안 대사관 밖에서는 보위부 요원들의 감시가 더욱 강화됐고 저는 워싱턴에서 실시간으로 그들의 동선을 추적하며 패턴을 분석했죠. 그들은 교대로 대사관 정문과 후문을 지키고 있었고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대사관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까지 파악해서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있는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감시망을 뚫고 나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정우석과 한국 정보당국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작전 당일 아침 대사관에서는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고 민원인들이 드나들고 외교 우편물이 배달되는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죠. 하지만 제 모니터 화면에는 그 이면에서 진행되는 작전의 모든 단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대사관 차량 3대가 차고에서 나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출발했어요. 한 대는 시내 중심가로, 한 대는 외곽 지역으로, 마지막 한 대는 공항 방향으로 향했죠. 보위부 요원들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세 팀으로 나뉘어 각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대사관 주변의 감시 인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정확히 10분 후 외교 화물 트럭 한 대가 대사관 후문을 빠져나왔습니다. 회색 컨테이너를 실은 평범한 트럭이었고 운전석에는 대사관 직원 한 명이 앉아 있었죠. 보위부 요원 한 명이 트럭을 보긴 했지만 외교 화물이라는 표시를 확인하고는 그냥 지나쳤어요.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 화물은 검문 대상이 아니었고 그들도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트럭의 컨테이너 안에는 리성호 가족 3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위성 추적으로 그 트럭의 이동 경로를 지켜보면서 손에 땀을 쥐고 있었어요. 이 작전이 성공하려면 트럭이 공항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말아야 했고 어떤 의심도 사지 말아야 했습니다. 트럭은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순조롭게 공항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보위부 요원 중 한 명이 대사관 차량 추적을 포기하고 갑자기 공항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제 화면에 찍힌 그의 위치는 트럭보다 약 15분 뒤에 있었지만 같은 도로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정우석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알고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어요. 그가 무슨 대비를 했는지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트럭이 공항 진입로에 들어서기 직전 갑자기 대형 화물차 한 대가 끼어들면서 뒤따라오던 보위부 요원의 차량을 막아섰거든요. 차선 변경 과정에서 벌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계산된 움직임이었다는 걸요. 공항에 도착한 트럭은 화물 터미널이 아니라 외교관 전용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일반 승객들이 사용하는 입구와는 완전히 분리된 곳이었고 보안 검색도 간소화된 곳이었죠.
트럭이 멈추고 컨테이너 문이 열렸을 때 리성호 가족이 밖으로 나왔어요. 2시간 넘게 좁은 공간에 갇혀있던 그들은 얼굴이 창백했지만 무사했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이 그들을 재빠르게 안내해서 외교관 전용 라운지로 데려갔고 거기서 출국 수속이 진행됐죠. 일반 승객들과는 완전히 다른 경로였기 때문에 보위부가 그들을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까지는 모든 게 변수였거든요. 보위부가 어떤 수를 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고 그들이 말레이시아 당국에 압력을 넣어서 출국을 막을 가능성도 있었죠. 제 모니터에는 보위부 요원들의 위치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그중 3명이 공항 메인 터미널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리성호 가족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공항에 있다는 건 직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우석에게 상황을 전했고 그는 탑승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 35분 인천행 비행기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리성호 가족은 외교관들에 둘러싸여 탑승구로 향했고 제 화면에서는 그들이 비행기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죠. 1계단, 2계단, 3계단. 그 짧은 거리가 마치 끝없이 긴 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비행기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비행기 문이 닫히고 트랩이 치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륙뿐이었죠.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숨을 참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보위부 요원 3명이 메인 터미널 출국장에 도착해서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고 그중 1명은 공항 직원에게 뭔가 보여주며 질문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리성호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을 봤느냐고 물어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들이 찾고 있는 곳은 일반 승객 구역이었고 리성호 가족은 이미 외교관 전용 경로를 통해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제 화면 속 비행기는 천천히 활주로 끝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관제탑과의 교신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가 떴어요. 이륙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대기하던 비행기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관제탑에서 대기 명령이라도 내려진 건가? 혹시 북한이 말레이시아 정부를 통해 이륙을 막은 건 아닐까?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저는 즉시 정우석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이미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였고 대사관 측과 연락이 닿기까지 몇 분이 걸렸습니다. 그 몇 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제 모니터에서는 보위부 요원들이 공항 관계자와 통화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그중 1명은 급하게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비행기가 멈춘 이유는 앞선 항공편의 지연 때문이라는 거였죠. 활주로 사용 순서가 밀려서 잠시 대기하고 있다는 평범한 이유였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초조함은 더 커졌습니다. 1분 1초가 변수였거든요. 보위부가 외교관 전용 경로를 확인하기 시작하면 리성호 가족이 어떤 경로로 탑승했는지 추적할 가능성이 있었죠. 그리고 만약 그들이 말레이시아 당국에 긴급 요청을 넣어서 비행기를 세운다면 이 모든 작전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보위부 요원 1명이 공항 보안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과 대화하고 있었고 그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게 보였어요. 4분 후 비행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활주로를 따라 가속하더니 점점 속도를 높여갔죠. 저는 모니터에 나타난 비행기의 속도 데이터를 지켜봤습니다. 시속 200km, 250km, 280km.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의 앞바퀴가 지면을 떠났어요. 뒷바퀴도 따라서 떠올랐고 비행기는 말레이시아의 하늘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화면에서 비행기를 나타내는 점이 공항 영역을 벗어나 말레이시아 영공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 가족이 죽음에서 벗어났고 김정은 정권의 비밀이 담긴 USB가 안전하게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단계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었거든요. 리성호가 넘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계좌들을 어떻게 동결시킬 것인가,
국제사회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저는 즉시 워싱턴의 제재위원회에 연락을 취했고 한국 정보당국과도 긴밀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USB 안에 담긴 41개 계좌 정보는 유엔 안보리에 제출됐고 미국 재무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죠. 케이맨 제도와 싱가포르 금융당국에도 동결 요청이 들어갔고 스위스 은행들도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41개 계좌 중 37개가 동결됐고 그 안에 들어있던 금액은 총 8억 달러가 넘었어요. 북한이 해외에서 운용하던 비자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였죠. 무기 구매 라인이 끊겼고 고위층에게 지급되던 충성자금도 막혔으며 해외 공관 운영비마저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정권은 패닉에 빠졌어요. 외교 채널을 통해 계좌 동결 해제를 요구했지만 국제사회는 움직이지 않았죠. 리성호가 제공한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고 그 돈이 불법 무기 거래와 정권 유지에 사용됐다는 게 입증됐거든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작전에서 보여준 건 단순한 인도주의적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한 가족을 구하면서 동시에 국제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해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빠르지만 치밀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건 말레이시아를 떠난 지 6시간 후였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그 착륙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고 리성호 가족이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제가 20년 동안 추적해온 북한 비자금의 핵심 증인이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싸움에 대한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죠. 한국 정보당국은 그들을 즉시 보호시설로 이송했고 저는 화상회의를 통해 리성호와 직접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리성호는 생각보다 침착했습니다. 이틀 동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사람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는 제게 USB에 담긴 정보 외에도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추가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해줬어요. 어떤 계좌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자금이 어떤 경로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북한 고위층 중 누가 그 돈을 실제로 관리했는지까지. 그의 증언은 USB 데이터를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와 대화하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어요. 이 남자는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해온 거라는 걸요. 아마도 몇 년 전부터 이 순간을 계획했을 거고 가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렸을 겁니다. 리성호의 증언이 공개되자 국제사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했죠. 유럽연합도 동참했고 일본은 북한 관련 금융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북한을 둘러싼 금융 포위망이 완성된 겁니다. 케이맨 제도에서만 12억 달러가 추가로 동결됐고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북한과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 47개가 폐쇄됐어요. 스위스 은행들은 북한 관련 계좌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고 러시아조차도 블라디보스토크의 의심스러운 현금 거래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리성호를 반역자로 규정하고 그의 가족까지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내보냈죠. 하지만 그건 이미 늦은 대응이었어요. 리성호의 부모와 형제들은 이미 북한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었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인해 공개 처형 같은 극단적 조치는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북한은 외교 채널을 통해 리성호의 송환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리성호는 이미 한국에 망명을 신청했고 한국은 그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평가를 완전히 바꾸게 됐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협력 대상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을 조율하는 파트너 정도였죠.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진 일련의 작전들을 보면서 그리고 한국이 리성호 가족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보여준 결단력과 실행력을 목격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강력한 국가라는 걸요.
그들은 외교적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위험한 작전을 성공시켰으며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북한 정권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저는 정우석에게 연락해서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해낸 일은 한 가족을 구한 것 이상입니다. 세계를 바꿨어요. 그의 답장은 짧았지만 묵직했죠.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 속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철학을 봤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내는 나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나라. 조용하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는 나라였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리성호 가족은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에 정착했고 한국 정부의 보호 아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는 2달에 한 번씩 화상으로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리성호의 딸이 한국 학교에 적응해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이 아이는 말레이시아 호텔 창문으로 뛰어내리며 죽음을 피해 도망쳤던 아이였거든요. 그런 아이가 이제는 한국어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학교 급식이 맛있다고 웃으며 말하고 있었죠. 리성호의 아내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리성호 본인은 한국 정보당국의 자문 역할을 하면서 북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국제 무대에서는 리성호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재가 계속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동결됐던 37개 계좌는 이제 89개로 늘어났고 총 동결 금액은 23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북한이 해외에서 운용하던 비자금의 거의 70%가 차단된 겁니다. 이 여파는 북한 내부에서도 감지됐죠.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양의 고위층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었고 해외 공관에서는 운영비 부족으로 외교관들의 월급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무기 개발 프로그램도 자금난으로 속도가 느려졌고 김정은 정권이 그토록 자랑하던 미사일 실험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총알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USB 하나가 미사일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한 가족을 구하는 일이 국제 질서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한국은 리성호 가족을 구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위험을 감수했고 국제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으며 북한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죠. 그들은 옳다고 믿는 일을 끝까지 해냈고 그 결과 한 가족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독재 정권의 자금줄을 끊어내는 역사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리성호 사건을 계기로 북한 비자금 추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했고 저는 그 위원회의 수석 고문으로 임명됐어요. 한국 정보당국과의 협력은 더욱 강화됐고 정우석은 이제 제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우리는 함께 북한의 나머지 비자금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있었고 리성호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계좌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있었죠. 이 작업은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길 거라는 걸요. 왜냐하면 우리 편에는 진실이 있고 정의가 있으며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으니까요. 저는 가끔 워싱턴의 제 사무실에서 한강 사진을 바라봅니다. 정우석이 보내준 사진이에요. 밤의 한강은 고요하면서도 힘이 있었고 그 강물 위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 강이 흐르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를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고 민주주의를 쟁취했으며 이제는 국제 질서를 지키는 핵심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군사력만으로가 아니라 정보력과 외교력, 그리고 무엇보다 옳은 일을 해내겠다는 의지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리성호 사건은 제게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나라의 크기는 영토나 인구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큰 나라는 위기의 순간에 옳은 선택을 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저는 20년 넘게 정보업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들과 협력해왔지만 한국만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고 책임을 다했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지난주 저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리성호 가족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이제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해 있었고 리성호의 딸은 유창한 한국어로 저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 저는 미래를 봤어요. 공포가 아니라 희망이 가득한 미래를요. 리성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당신 가족을 구한 건 한국입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죠. 그날 저녁 정우석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고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말없이 걸으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죠. 정우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비드, 이제 무엇을 하실 겁니까?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계속 싸울 겁니다. 당신들과 함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그럴 생각입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한 가족을 구하기 위해 시작된 작전이 결국 세계를 바꿨다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걸요. 조용하지만 강하고 작지만 위대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